여야가 약 30년 만에 상속세 공제제도를 손질합니다. 지금의 공제제도는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0% 넘게 올랐죠. 하지만 공제제도는 제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논의는 늘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언제나 뜨거운 감자죠. 상속세 손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월드 텍스연구회 안창남 회장 나오셨고요.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의 이 상속세 개편 방향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국세통계연보를 보면은 우리 상속세 납세 인원이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5.9% 정도가 됩니다. 종전에 선진국은 대부분 1%, 2%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각종 공제액 자체가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른 걸 반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이 실질 과세 원칙인데 물가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법이 그때 적시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납세 인원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것은 공제액을 높이든 비정상적인 상속세제를 고치든지 간에 일단 수술을 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준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IMF 이전에 만들어진 그때 즈음에 만들어진 거면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가죠. 사실 그 사이에 경제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자산 구성이나 가치 이런 것들도 확연히 다 바뀌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옛날 기준 아니냐. 지금 일단 논의의 출발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동 교수님? 예, 기준이 예전에서 이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일단 맞습니다. 맞는데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상속세 문제는 상속세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개인이 살아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죠.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는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될 때 그때 상속세라는 것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세든 상속세든 본질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조금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이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득세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상속세 비중은 높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은 뭔가 하면 소득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창출됐을 때는 소득세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상속세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상속세이긴 하지만 네. 상속세 하나만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보다 높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득세 부분에 대한 조정, 다시 말하면 조금 올리는 부분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조세 체계와 관련해서 전체 개인의 세부담과 관련해서 올바른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소득세 부분은 살짝 빼고 상속세만 바라본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일단 저는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성은 맞다. 다만 전제 조건은 소득세 부분은 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낮았던 이유는 사실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한 순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 돈들이 소위 말해서 경제 발전에 좀 쓰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 경제 상황에 기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재투자 측면인 거죠. 네. 빼가는 것보다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다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경제 성순환을 통해 가지고 전체 부가가치 경제부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소득세 비중을 봤을 때 사실 좀 너무 지나치게 낮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철 교수님. 네, 지금 두 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세 전체 중에서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세수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상대적으로나 또는 절대적 기준으로 봐도 고소득층의 경우에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소득세 비중이 낮은 건 면세자가 많고 공제가 많아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현격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거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낮은 것이 과연 고소득층의 문제냐? 저는 보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문제는 고소득층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근데 자산가들은 상속세에서도 높은 세율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50%죠. 소득세율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소득세나 상속세는 다 높은 편이다. 높게 체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작년에 정부가 아주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네. 당시 민주당 야당이었죠. 반대로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고 이제 여당이 됐는데 중산층의 요구나 불만에 이제 어떤 집권 정당이 되면 책임이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선거도 다가오고 있을 것이고 결국 작년에 못했던 상속세 개정을 지각 개정하는 것 같다. 이제 여당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장 상속세에서 쉽게 그러나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문제는 지금 앵커도 얘기하시고 우리 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던 너무 자산 가치는 20배 가량 올랐는데 지난 20년간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이 너무 옛날에. 예, 그래서 상속세 부담을 이제 중산층에까지 전이되는 이 문제 이것만큼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거든. 가장 소극적인 정도의 범위지만 변화폭이지만 정치권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고요. 일단 전체적인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처음 이제 들어봤고요. 항목별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 배우자 공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이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아예 폐지하자는 안도 나왔고 자 이거를 일단 배우자 공제에 대한 부분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소위 부부가 같이 기여한다 이제 이런 측면의 경향이 더 강해지면서 지금 공제 한도에 대한 높이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되고 있단 말이죠.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의 의미가 원래는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속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유럽은 이제 없는 데도 있죠. 미국, 프랑스, 뭐 독일 같은 데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그 배우자가 통계적으로 한 5년 뒤면 또 사망합니다. 그럼 또 이제 자녀 세대에 그러니까 네.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으로 돈이 왔는데 이때 한번 상속세 내라 그러고 또 왼쪽 주머니가 다른 쪽 주머니 할 때 또 상속세 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세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저는 상속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폐지를 하는 게 맞다. 네. 이건 김출 교수님 먼저 의견 드릴까요? 예, 저희는 뭐 배우자 공제를 무척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상속 큰 개폭 얘기 나왔을 때 네. 저희들이 정부는 이제 반영을 안 했지만 유산취득세 도입과 동시에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상 공제를. 지금 안 교수님 너무 다 잘 설명하셨습니다. 세대 간에 걸친 부의 세습을 막는 거였지 아내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세습이 아닙니다. 공동 그야말로 노력자죠. 동업자죠. 그 다음에 5년 많으면 7, 8년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자식이 볼 때 너무나도 부당하겠죠. 세금을 2배로 내고 나면 2번 내고 나면 정말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폭의 개편에 대해서 정부나 보통 여당은 소극적일 수 있는데 과연 뭐 1, 20억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의미가 없다. 폐지가 맞다. 김현대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이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해주는 거 맞다라고 저는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이제. 공이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 올해 초에 이 상속세 관련해서 공청회 때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현재보다는 조금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거였고, 근데 왜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넓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도를 두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네. 법리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이제 안창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공동으로 기여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수평간 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기본적인 이념에 반한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떤 게 이제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전액 우리가 공제를 넓혀버리면 어떤 문제냐? 조세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세 회피요? 왜냐하면 배우자한테 한번 넘겼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속을 받는 시점에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시가로 그 가액이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기 피상속인이 돌아갔을 때보다 나중에 배우자로 갔다가 수평 이동했다가 지금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부담 회피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배우자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그 배우자한테 갔던 부분이 이제 직계 비속에게 상속이 될 때 이 네.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음에 그러니까 저기 직계 존속이 돌아갈 때 그 부분에 합쳐가지고 세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이연시켜 주자는 겁니다. 아예 면제시켜 주자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갔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배우자 저기 자녀들한테 갈 때 그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산세 체계에서는 맞다라는 거죠. 좀 어렵네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예, 예, 예. 어려운데. 근데 그러면은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은 풀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이중과세라는 것은 사실 이중과세를 금지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고요. 이중과세가 근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시는 불합리하다라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내는 세금은 아니고 물론 그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만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사실 우리 학계에서는 그거는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 부분을 관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좀 설득력이 많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예, 의견 추가로 듣겠습니다. 교수님 지적은 아마 이러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상속 재산이 100억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한 7년, 8년쯤 지나가서 이제 모친이 사망할 시점 되니까 그때 그냥 150억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세를 100억으로 할 것인가, 좀 150억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아마 교수님 지적은 그때는 150억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같고, 그러면 안 그러면 도중에 모친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증가한 그 50억에 대한 자산 50억에 가치? 대한 자칫하면 이렇게 일실될 우려가 있으니 그때는 세법을 우리가 과세할 때 모친에 대해서 부부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면제를 해준다면 네. 그때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는 그때 상속가액을 100억이 아닌 150억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그 상속 시점이 문제가 될 텐데 상속 시점은 그때는 이제 세금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을 어렵네요. 받았을 때, 네. 100억 받을 때 세금을 내고 다시 모친으로부터 또 받을 때 또 150억에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렇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엄마가 아버지가 100억, 엄마가 150억, 그다음에 자녀가 150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치면 그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부 간의 이제 재산의 증여 공여가 과연 의미가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한 내 것인데 그냥 줬다. 그럼 증여세를 내야겠죠. 보통 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게 과연 내 것을 그냥 주는 거냐?
즉 받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이나 그 없이 횡재를 한 거냐. 보통 증여세를 우리가 선물세, 기프트 텍스라고 번역하거든요. 네. 노력하지 않고 큰 선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아내가 과연 남편이 정말 준 거냐 이거죠. 두 사람 모두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자료가 수조 원대의 위자료를 받는 최근에 사건이 있었죠, 작년에. 그때 위자료를 받는데 과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든 소득세든. 왜냐하면 이건 그 아내의 몫을 가져간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세대를 거쳐서 세습이나 이제 세대 간 그 어떤 자산을 줄 때, 주고 받을 때 그런 개념이지 아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 불평등의 개념이 이런 것들은 적용하기가 어렵죠. 일단 예. 대법원에서 그 공유물 분할의 논리를 가지고 원래 내 걸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단입니다. 상속 재단 자체가. 네. 그것을 부인이 이제 남편이 사망하니까 부인 앞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 걸 내가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공유물 분할의 법리라고 하는데 이때도 양도소득세 자체가 대법원에서는 그 법리를 적용해서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판례는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세가 어느덧 중산층에까지 적용된다라는 이제 논란이 번진 게 사실 이제 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좀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받으면 추가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좀 상속세에 대한 거를 대폭 좀 부담을 낮춰주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동 교수님?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거주권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예전보다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짐으로써 그로 인한 어떤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제 1세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좀 경감해주는 방향은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예. 얼마를 빼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서초라든지 강남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뭐 30억, 60억 이런 주택들을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 빼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처럼 일정한 금액만 빼줄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논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서울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대충 한 19억 정도. 그러니까 옛날로 표현하면 30평대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현재 지금 기준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괄골 이제 5억 원,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입니다. 그러면 네. 합의 10억 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6억 원입니다. 그럼 합하면 한 1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약간 조금 낮은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금액을 지금 좀 올리자라는 게 아마 개정안으로 나온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는 좀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더 올리자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에 어떻게 보면 전액 공제를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무 지나친 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도 그거는 맞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속세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일종의 사망부유세였습니다. 사망한 분이 부자였으면 사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당시 저희들이 IMF 전에 한 1,500명 뭐 이랬어요. 1년에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 네. 지금은 고령화도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 자체가 자산이 많아져서 과연 이분들한테 매기려는 게 우리 당시 상속세 취지였냐 이거죠. 중산층 과세가 상속세 취지였냐. 중산층이 내는 세금은 이제 부유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표 조정 안 하는 바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꾀한 결과 축적된 자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죠. 이분들을 상속세의 주요 대상에 놔야 되느냐. 저는 우리의 원래 상속세 취지는 부유세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법적 취지가 지금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제를 바꾸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허용 가능한 부의 세습이냐. 제가 볼 때는 보통 서울의 중산층의 최소 자산, 그러니까 평균적인 자산이 한 집 한 채거든요.
아파트일 거고 여기서 아파트는 보통 15, 16억 내외이기 때문에 네. 최소 20억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부유세 상속세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는 거겠죠. 이걸 계속 놔두면 이제 서울에서 보통 사람, 집을 갖고 있는 보통 유주택자가 돌아가시면 전액 모두 다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최고 세율까지는 안 갑니다만. 하지만 주요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세율 근처까지도 가죠. 그래서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이제 여야 정부도 그렇고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적어도 한 채 정도는 특권적인 부의 세습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네. 자식한테 죽을 때 집 한 채 놔주는 것까지 혹독하게 엄격하게 세금을 다 걷어서 뺏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회장님.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다들 뭐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강남에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많이는 없겠죠. 요즘에는. 네. 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네. 그런 경우는 동거한다면. 네, 부양도 하고 동거도 한다면, 만약 근데 그 집이 뭐 50억이든 뭐 얼마든지 간에 불문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세대주가 돌아갔다 하면 네.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상속세 낼 만한 돈이 있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세금 때문에 자기 거주 공간에서 이 억지로 퇴출당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 입장을 조금 떠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욕구 있지 않겠습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법과 세제가 좀 더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근데 뭐 80억, 100억인데 여기까지 이것은 이제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법 세제가 제너러스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 네.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봤는데 서울시 지금 평균 매매가가 13억이더라고요. 30평대가. 자꾸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상속세 부분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중산층 이상 또는 이제 고소득층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이제 30억짜리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가 사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게 평균을 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송파,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 같은 경우에도 평균 매매 가격이 19억이에요. 근데 지금 공제해 주는 건 16억입니다. 현재도. 네. 현재도 16억인데 그걸 이제 더 올리자는 개정안이 나온 건데 사실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사실 주식 양도 우리 차익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주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의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좀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나오는가 하면 왜 1가구 1주택에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냐. 그러니까 또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또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늘리자라고 해서 또 강남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서 또 주택 가격을 견인을 하니까 이제 또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정답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세부담의 형평성,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1가구 1주택이라고 뭐 30억짜리 아파트, 40억 아파트를 공략을 했다고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고 무조건 세부담을 줄여주는 이 방향은 조금 공평에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저희가 토론을 참 많이 진행했는데 할 때마다 참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명쾌한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가 참 힘든 주제여서 네, 토론할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녀 공제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자 공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자녀 공제 한도를 좀 많이 획기적으로 높이는 안이 나오긴 했는데 네, 무산됐죠. 자녀 공제 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김 교수님?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작년이었죠. 작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에서는 5천만 원을 5억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를 기초 공제를 합치면 거의 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일괄 공제를
꽤 올리는 아니고 배우자 공제도 올리는 이제 아닌데 사실 배우자 공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결국 자녀한테 상속되는 시점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5억까지 예를 들어서 공제를 맞추려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 빼고 그 자녀 공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자녀 공제를 포기하면 일괄 공제를 받으니까 일괄 공제나 일괄 공제에 다른 걸 합친 거나 자녀 공제만 적용한 거나 그 가액이 제 생각에는 한 10억 이상으로는 최소한 가져야 맞을 거다. 그러려면 10억 이상이요? 그렇죠. 자녀가 2명이면 5억씩이면 각각 5억씩에서. 그래서 기초공제에 자녀공제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파트, 서울에 한 15억짜리 아파트가 과세가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5천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고 상당히 높여야만 가능하다. 5억 정도가 작년에 나왔었던 5억 정도의 인상폭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이제 부의대물림이라는 이제 비판에 휩싸였던 것도 맞아요. 맞죠. 회장님? 그럼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액 자체가 30년 동안에 물가는 올라갔는데 공제액이 이게 같이 이걸 반영하지 못하니 이건 정말 세금을 걷기 위한 세금이 돼버렸던 거였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억지로 세제를 통해서 부를 갖다가 이렇게 세수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장치가 좀 거슬렸던 거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유세가 정말 상속세는 돈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신 분의 5.9%가 이걸 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1%에 비해서 너무 높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국세 통계 음보를 보니까 과세 표준이 20억 이하,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이게 41% 정도 됩니다. 여기 제일 많이 몰려 있는. 예, 거기가 다 몰려 있습니다. 10억에서 20억은 27.3%, 20억에서 30억이 14.1%. 요게 주로 여기가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디자인을 한다면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 이런 거 전체를 놓고 아까 전체를 디자인을 한다면 아마 20억 언저리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속세 납세 인원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과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약 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약 한 20억 정도의 공제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나머지를 다시 이제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가족 공제, 자녀 공제도 높이고 일괄 공제, 기초 공제도 높이고 뭐 이런 여기서 논의가 안 된 다른 공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정부가 내가 이게 상속세 세수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것은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공평의 잣대로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공평을 아까 지금 집 한 채, 서울의 집 한 채로 볼 것인가? 그러면 서울의 집 한 채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건 억셉터블하다, 수용 가능하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내려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저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권적인 부의 세습 또 이런 건 강하게 과세하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그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수준으로는 그렇게 특권적인 부의 세습을 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냐면 기초공제를 5억으로 올리고 자녀 1인당 공제를 5억으로 올리면 그게 15억이야. 자녀가 2인이라고 할 때. 그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지금 기초공제는 2억이고요. 자녀 공제는 지금 5천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이번 거의 16년의 일부 그 공제한도 개편은 있었지만 세율 정해지고 한 이후로 상속세는 거의 20년간 거의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를 오랜만에 바꾸는 대신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큰 폭으로 바꿔야 변화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현실적인 공제 적용액이 거의 10억 중반은 가야 타당한 개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이제 좁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좁힐 것이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 건데 저는 자녀 공제 이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반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괄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자녀 공제가 지금 현재 5천만 원인데 네. 그걸 만약에 5억 원으로 올려버리면 예. 16억 아파트, 18억 아파트라고 지금 가정을 해버리면 자녀 숫자에 따라서 우리 세부담의 차가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너무 세부담의 형평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자녀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확 줄어들고. 줄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면세점으로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금액 이하까지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고 사실 그게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정합성이 맞습니다. 대부분 나라들도 거의 기본적으로 자녀 수와 상관없이 기본 공제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 공제 한도와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너무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인적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불공평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참에 그냥 기본 공제를 그냥 일괄적으로 올려서 면세점으로 활용하자라는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과세 대상 인원을 이제 줄이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기본 공제 폭을 올리냐, 자녀 공제 네. 폭을 올리냐. 근데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과세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유산세라고 통칭하는데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기는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자식들이. 그런데 해외 주요국들은 다 유산 취득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자녀들이 n분의 1로 나눠 가졌으면 n분의 1을 세금을 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크게 낮아지니까 세금 내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산취득세를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크게 갈립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면 지금 같은 자녀 공제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n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나눈 상태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 근데 되는 이제 거니까. 나누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공제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유산취득세 가는 게 큰 흐름에서 시간의 문제지 결국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녀 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희들이 격렬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로 한 가지 네. 말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세 제도랑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영국 그리고 덴마크입니다. 근데 영국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공제 금액이 면세점을 활용을 하지 자녀 숫자에 대해서 연동을 하고 있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50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유니파이드 뭐 공제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빼주기 때문에 자녀 공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과세 체계화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왜 첨언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유산세라는 과세 체계를 급격하게 지금 유산취득세로 지금 바뀌기는 좀 힘들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법의 개정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기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최고 세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정에서 사실 이 얘기 꺼낼 때 사실 두려워요. 경론이 하도 오가가지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사실 지금 이제 뭐 얘기해서 지금 증시 활성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은 50% 상속세 최고 세율을 지금 좀 낮추자 30에서 40% 수준까지 낮추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토론을 했지만 그 사이에 또 조금 의견이 바뀌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회장님. 네.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가 한 5% 정도 됩니다. 네. 유럽이 한 40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 우리가 상속세 때문에 나 도망가고 싶다. 그럼 어디가 살래? 하는 그 나라,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진짜 반드시 높다. 이렇게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 예를 들어서 할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60%까지 올라가니까 경영계에서는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거기서 프리미엄 때문에 네,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들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명목세율 50%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 높으니까 반드시 고친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아까 공제 감면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부의 세습을 갖다 좀 막아야 됐다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했던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서로 보완도 있고 네.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OECD가 낮으니까 OECD 회원국가 낮으니까 우리도 낮추자 이런 주장보다는 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공제율 같은 거, 그다음에 배우자 비과세 같은 거, 아까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150억, 200억까지는 우리 과세하지 않을래. 막 이렇게 되는 공제액이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이 세율 문제에서는 저는 좀 근데 이번 안에서는 사실 좀 후순위로 밀리긴 했는데 없습니다. 예. 네, 없기는 한데 그래도 늘 뜨거운 감자여서 네. 결국 이제 명목세율 얘기하셨지만 네. 실효세율 얘기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 김현동 교수님. 저도 이제 일단 시급성은 좀 떨어진다. 그 이유는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세 과세 체계는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식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한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세율을 건들 이유는 없고 그냥 이제 공제액을 좀 넓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인원을 줄이는 이런 식의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시급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보면 이제 이 세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명목 그러니까 최고 법정 세율 명목 세율 가지고서 또 어떤 개인의 상속세 부담이 얼마냐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고 과세 표준은 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세율 체계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죠. 10, 20, 30, 40, 50%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40%를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율 부분에 너무 지엽적으로 우리가 천착을 하다 보면 더 큰 본질적인 어떤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야기가 조금 매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율은 지금 당장 시급성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의 범위의 측면에서 그렇고 지금 손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대 할증 프리미엄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건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 역시 뭐 예상대로 상속세도 이제 분야별로 논쟁의 이제 대립 구도가 달라지는데 공제는 대충 연구자들이 보면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워낙 안 바꿨다. 네. 자산 가치가 20배가 됐는데 어떻게 옛날 20년 전 공제를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해요. 세율부터가 이제 진짜 상속세 문제인 거예요. 저는 두 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어떤 우리 인류가 본질적인 사고에 절반 이상이 내가 이제 평생을 갖고 왔거나 아니면 올해 열심히 일해서 벌은 소득이나 자산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에 한 본질적인 저항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이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이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에서 우리가 50%대 세율을 매기고 있지만 과연 이 세율을 수긍하고 글자 그대로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그게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도 증여가 얘기가 나오고 은행 창구 PB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세무사를 찾고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30억 이상의 집들은 많고 채권이나 주식이 거기에 들어가고 일부 토지까지 있게 되면 100억대 재산은 이제 흔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절반을 내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초부자니까 50% 내. 글쎄요,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실은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 세금을 내는 게 우리 사회에 맞아 하고 나는 내야 된다고 싫지만 그래도 내야 돼라고 최소한 공감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그럼 감안하면 제도가 너무 높다. 현실을 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세금은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어느 국가 정책과 달리 꼭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납세자를 대변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정략적으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사전 증여. 이 증여를 해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50%는 현실에서 거부되는 세율이고 특히 재벌 쪽으로 가게 되면 경영권 승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목숨을 걸고 뭐 감옥에 가더라도 가문의 재산은 회사는 지켜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율을 작게 보면 안 된다. 가장 우리 상속세 구조의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 없이 법률로만 높게 정한 것 때문에 계속 겉돌고 있는 문제를 이번엔 해결해야 한다. 급하지 않다뇨. 매우 급합니다. 예, 어렵네요. 네. 난제네요. 그러니까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네. 50% 최고 세율을 40% 낮추자라고 하는 안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말자. 이게 이제 갔다가 국회에서 이게 초부자 감세네 해가지고 이제 네. 부결이 됐던 거죠. 네.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이게 가장 적확하고 정확한 퍼센테이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좀 내가 흔쾌히 납득할 수 있는 세율인가는 저는 그를 쭉 어심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지금 약 40.5% 내에 남짓되는 것과 우리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정도 되는 이 갭은 어찌 보면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저리에서는 줄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시급한 것인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제를 일단 높이고 난 뒤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율 부분이 지금 자꾸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뜨겁네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전체 받은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 50%를 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제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또 바로 전체 금액의 50%를 매기는 건 아니고 10, 20, 30, 40, 50을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부담의 다가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실효세율이라든지 유효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받는 전체 재산의 가치의 50%를 세금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 소득세율이 지금 45%죠. 45%인데 그건 국세입니다. 근데 거기 따라붙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입니다. 최고세율이. 그럼 거기도 50%거든요. 사실 아까 안찬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50%, 제가 무조건 그걸 따라서 맞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세법에는 50%의 세율은 이미 들어와 있다.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50%가 마치 진짜 절대로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돼, 다르지 말아야 될 세율인가라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논의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화두를 던지자면, 최근에 한국의 가장 백만장자 부자들이 한국에서 자산을 떠서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부자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한국이 꽤 많이 떠나고 있대요. 순유출 규모가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 이게 상속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본다면 상속세에 대한 높은 부담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던데,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이런 결과로만 본다면 이게 철학적인 논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뭐 떠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가장 좋은 예가, 우리는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밖을 나가잖아요. 네. 프랑스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벨기에 같은 데 가면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 같은 그 만드는 그 회사가 최고의 프랑스의 갑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뭐 세율이 이보다 더 높아요. 그래도 못 떠나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벌까 말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주제는 상속세지만은요. 네. 사실은 그 떠나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아니고 증여세 얘기입니다. 상속세는 죽으면 내는 세금이, 그건 죽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 사실 그분이 걱정스러운 건 증여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어떤 걸 두었는 거냐.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자산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막기 위해서 출국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출국세. 한국에서 떠날 때는 비행기 타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주할 때는 네. 그 자산을 판 걸로 간주해서 세금 내라. 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던져봤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우리가 우려해야 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자산가들이 어떤 사회적인 붐을 이룰 정도로 막 출국을 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라서 좀 이제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실진 모르겠으나 전 세계 4위 보세요. 네, 전 세계 4위라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치적인 이유일 텐데, 근데 영국과 인도는 이제 해외에 이주가 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특히 부자들의 경우 국경에 거의 뭐 경계가 없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외거든요. 한국은 되게 보수적이고 지역성이 강한 편인데 사업자들이 이분들이 대거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건 말씀대로 지금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후에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충분한 그런 동기를 주는 것 같다. 그 부분. 그래서 강남에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만 있어도 5, 600억 그냥 최소한 2, 300억일 겁니다. 조그만 빌딩 한 뭐 6, 7층, 7, 8층 돼도요.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 김현준 교수님 공제 많다. 그래봐야 그 사람들한테 10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0억부터 50%니까 실효세율 다 따져봐도 40% 후반입니다. 거의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50%에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저런 해외 이주에 유혹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를 보겠죠. 갔더니 재산도 불리고 조태더라냐, 아니면 재산 결국 다 잃고 외롭대더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섣불리 대열에 참여는 못하지만 약간 위험 신호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 건과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헬리앤 파트너스라는 데서 나오는 보고서가 지금 신뢰성이 없어요. 네. 제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지금 이제 인용은 했어요. 많이 인용했어요.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현상이 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영국에서 만든, 지금 영국에서 본고지를 두고 있는 이민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텍스 저스티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민간 시민단체가 있는데 영국에 있어요. 여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헬리앤 파트너스에서 나온 보고서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그러면 방법론이라든지 소스라든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출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면 100만 전자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적 100만 전자입니다. 우리 하나로 따지면 14억 정도입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지금 한 13억에서 14억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그다음에 방법도 지금 소스도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천 명이 나갔네, 몇백 명이 나갔네, 이렇게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은 일단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천만장자로 좀 용어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설에서 이 상속세 개편에 관한 토론을 참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이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또 요즘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오른 지금이 상속세 개편에 또 좋은 타이밍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